분명히 괜찮았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저녁에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 특별히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 나쁜 날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 그 평범함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나름의 리듬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 하루가 초라해졌다. 그 소식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 누군가 새 차를 뽑았다는 이야기, 누군가 승진했다는 이야기, 혹은 그보다 더 사소한 것들, 누군가의 주말이 나보다 더 풍요로워 보였다는 것, 누군가의 표정이 나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짧고 단단한 문장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다. 학교에서 배웠고 책에서 읽었고 어디선가 수없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곧바로 잊어버린다.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것처럼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왜 그럴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일까? 그것도 맞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갔기 때문이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는 말은 너무 익숙해서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마치 공기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나쳐버린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는 비교가 나쁘다는 것을 안다.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왜 멈추지 못할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비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비교는 습관이 아니다. 비교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 자체에 깊이 새겨져 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비교 속에 놓였다. 몇 개월에 걸었는지, 몇 살에 말을 시작했는지, 키는 얼마나 자랐는지, 부모는 다른 아이와 비교했고, 선생님은 반 친구와 비교했고, 사회는 평균과 비교했다. 비교는 우리를 평가하는 도구였고, 비교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상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나는 누군가보다 낫거나 누군가보다 못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 그 사이에 그냥 나라는 자리는 없다. 비교의 틀 안에서 나는 항상 무언가의 위나 아래에 위치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비교의 본질이다. 비교는 자신을 보는 행위가 아니다. 비교는 자신을 타인의 기준 안에 집어넣는 행위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사라진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 그 소식을 듣기 전 나는 내 하루에 만족하고 있었다. 아니, 만족이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었다. 그냥 살고 있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내 리듬으로. 거기에는 부족함도 없었고 채워야 할 빈칸도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소식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빈칸이 생겼다. 아까까지는 보이지 않던 빈칸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도달하지 못한 곳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그 빈칸은 원래 없었다. 누군가의 소식이 그 빈칸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비교가 그 빈칸을 만들어낸 것이다. 비교는 없던 결핍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비교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 비교하기 전에는 충분했던 것이 비교한 후에는 부족해진다. 비교하기 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비교한 후에는 초라해진다. 비교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비교는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꾼다. 그리고 그 눈은 항상 결핍을 향해 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비교가 만들어낸 결핍은 진짜 결핍일까? 아니다. 그것은 가짜 결핍이다. 비교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짜 결핍을 진짜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쓴다. 누군가 여행을 갔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내 일상이 답답해진다. 그래서 나도 여행을 계획한다. 누군가 새 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내 차가 낡아 보인다. 그래서 나도 차를 바꿀 생각을 한다. 누군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내 자리가 초라해 보인다.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녀오고 차를 바꾸고 승진을 해도 만족은 오래 가지 않는다. 잠깐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다른 누군가의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빈칸이 생긴다. 다시 결핍이 느껴진다. 다시 무언가를 채워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온다. 이것은 채울 수 없는 결핍이기 때문이다. 비교가 만들어낸 결핍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진다. 비교의 대상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있다.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있다. 비교의 끝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 한 가지 이유는 비교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비교가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교는 일종의 확인 작업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진다. 그 공백이 두렵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그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한다. 비교를 통해 잠시라도 확인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 확인은 진짜 확인이 아니다. 비교를 통해 얻는 확인은 항상 조건부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확인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너진다. 저 사람만큼은 한다는 확인은 그 사람이 더 잘하기 시작하면 흔들린다. 비교를 통한 확인은 늘 불안정하다. 진짜 확인은 비교 없이 오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비교하든 흔들리지 않는 확인. 그것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온다. 여기서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 비교를 당하는 쪽만 힘든 것이 아니다. 비교해서 이기는 쪽도 힘들다. 누군가를 이겼다는 느낌. 누군가보다 낫다는 느낌. 그것은 잠깐의 우월감을 준다. 하지만 그 우월감은 금방 불안으로 바뀐다. 이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누군가에게 따라잡히면 안 된다는 긴장. 비교해서 이기는 것은 새로운 족쇄를 차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비교는 누구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지는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기는 사람은 불안감에 시달린다. 둘 다 비교의 틀 안에 갇혀 있다. 둘 다 자유롭지 못하다. 쇼펜하우어가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열등감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교의 틀 자체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었다. 이기든 지든 그 게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 말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게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비교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비교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숨 쉬지 말라는 말처럼 들린다.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어떻게 비교를 안 할 수 있을까? 눈을 뜨면 비교할 대상이 있고 귀를 열면 비교할 정보가 들어온다. 현대사회는 비교를 부추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소셜미디어는 비교의 전시장이다. 뉴스는 비교의 서열표다. 광고는 비교의 자극제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교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비교를 하지 않는 것과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다르다. 비교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비교한다. 눈앞에 두 개의 사과가 있으면 어느 것이 더 큰지 본다. 두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키가 큰지 본다. 비교는 인지의 기본 기능이다. 하지만 그 비교가 나를 정의하도록 두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두 개의 사과 중 하나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더 작은 사과라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일이다. 전자는 관찰이고 후자는 해석이다. 문제는 관찰이 아니라 해석이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관찰한 후 그것을 자기 가치와 연결시킨다. 누군가 나보다 많이 가졌다는 관찰이 내가 부족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누군가 나보다 잘한다는 관찰이 내가 무능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은 이 해석이다. 비교의 결과를 자기 존재와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우는 행위다.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내 하루가 초라해진 그 순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자동으로 비교했다. 그리고 비교의 결과를 나 자신에게 적용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간 순간 아까까지 괜찮았던 내 하루는 갑자기 빛을 잃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 하루가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그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그대로, 저녁에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그대로다. 바뀐 것은 오직 나의 해석뿐이다. 비교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비교가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눈이 바뀌면 같은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이것을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비교가 주는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가 만들어낸 결핍은 허상이다. 비교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고 비교를 멈추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아무리 애써도 다음 비교가 시작되면 또 다른 결핍이 생긴다. 끝없는 순환이다. 그래서 진짜 해야 할 일은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결핍이 허상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비교가 만들어낸 빈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원래 없던 것이고 비교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관찰이다. 비교의 구조를 관찰하면 비교가 주는 고통의 성격이 달라진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교의 구조를 한번 이해했다고 해서 비교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해는 시작일 뿐이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면 여전히 자동으로 비교가 시작될 것이다. 여전히 빈칸이 생기는 느낌이 들 것이다. 여전히 초라함이 밀려올 것이다. 다만 거기서 멈출 수 있다. 예전에는 그 초라함에 휩쓸려서 자신을 탓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한 발 물러설 수 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허상의 결핍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 알아차림이 전부를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비교는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단순히 습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교 뒤에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 문제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교에서 이기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보다 더 잘하면, 누군가보다 더 가지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비교에서 이겨서 얻는 인정은 조건부 인정이다. 네가 잘하니까 인정한다. 네가 많이 가졌으니까 인정한다. 이런 인정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인정은 걷어진다. 진짜 인정은 조건 없이 오는 것이다. 그것은 비교와 상관없다. 비교를 통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정의 원천을 바꾸는 것이다. 바깥에서 찾던 인정을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바깥에서 인정을 찾도록 훈련받아왔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칭찬받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인정받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존경받았다. 모든 것이 바깥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안에서 찾아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바깥만 보느라 안을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정말로 부러웠던 건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건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머물러 보자. 대답을 서두르지 말고 그냥 질문과 함께 있어 보자.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것은 정말로 부러움이었을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비교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있던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걸까? 많은 경우 솔직히 살펴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고급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도 실제로 내가 고급 차를 원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누군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도 실제로 내가 지금 여행을 가고 싶은지는 다른 문제다. 비교는 진짜 욕망과 가짜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 비교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비교에 끌려다니면 정작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이제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비교는 자신을 보는 행위가 아니다. 비교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는 시도다. 그리고 그 시도는 항상 실패한다. 타인은 나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은 그저 타인일 뿐이다. 타인의 삶은 타인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둘 사이에는 비교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없다. 누군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누군가 더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삶은 양으로 재거나 높이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교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비교는 삶을 수치화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삶은 수치화될 수 없다. 삶은 가짜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그 맥락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읽어보면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이것은 열등감을 느끼지 마라 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게임이니 하지 마라 는 말이다. 비교는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 서로 다른 삶을 같은 기준으로 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이 불가능한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기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게임 자체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게임에서 내려오면 무엇이 남을까? 게임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비교의 게임 안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게임 밖의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비교 없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비교 없이 내가 괜찮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자. 비교 없이도 우리는 무언가를 느낀다. 비교 없이도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싫어하고 무언가에 끌리고 무언가에서 멀어진다. 비교는 이 자연스러운 느낌 위에 더 씌워진 것이다. 비교가 사라지면 오히려 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 비교의 소음이 사라지면 내 안에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 목소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그냥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를 말해준다. 지금 이 순간 비교가 만들어낸 결핍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무엇이 들리는가? 무엇이 느껴지는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된다. 어쩌면 답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드러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다. 비교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시도. 그것이 시작이다. 분명히 괜찮았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 하루가 초라해졌다. 이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 경험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기능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비교가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 그 비교가 만들어낸 허상의 결핍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간단하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다. 비교는 자신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행위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지워졌던 자신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래서 묻는다. 그 순간 정말로 부러웠던 건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건가? 이 질문을 안고 잠시 머물러 보자. 대답을 서두르지 말고 그냥 질문과 함께 있어 보자. 비교의 소음이 잠잠해지면 어쩌면 다른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그 목소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그냥 나다. 비교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치 비교가 특정한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생각한다.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그 순간,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초라해진 그 순간. 하지만 그 순간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수면 위로 드러난
작은 조각일 뿐이다. 비교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훨씬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비교는 습관이다. 아주 오래된 습관이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습관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너무 익숙해서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느껴진다. 숨 쉬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하지만 모든 습관에는 시작이 있다. 비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비교하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 가르쳐 주었고 어떤 환경이 그것을 강화했다. 비교는 타고난 본능이 아니다. 학습된 패턴이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아이는 처음에 비교를 모른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상은 그냥 세상이다. 배가 고프면 울고 배가 부르면 웃는다. 거기에 다른 아이는 어떤가? 라는 생각은 없다. 아이는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필요만 안다. 비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가 시작되는 것은 그 다음부터다. 아이가 조금 자라면 주변에서 말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옆집 아이는 벌써 걸어. 친구 아이는 말을 참 잘해. 저 아이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이런 말들이 아이의 귀에 들어온다. 아이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무언가를 느낀다. 아이는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 자기 바깥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 다른 아이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이 재어진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비교의 첫 번째 학습이다. 이 학습은 아주 미묘하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경우 어른들은 아이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 오히려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한다. 저 아이처럼 하면 좋겠다는 말은 아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 말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다르다. 아이는 저 아이처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저 아이만큼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인다. 이것은 의도된 메시지가 아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이렇게 새겨진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된다. 학교에 가면 더 노골적이 된다. 성적으로 줄 세우고 등수로 평가하고 저 친구를 본받아라는 말이 일상이 된다. 아이는 점점 더 깊이 비교의 틀 안으로 들어간다. 비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된다. 비교가 자신을 보는 방식이 된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보자. 비교를 가르친 것은 부모나 선생님만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비교의 구조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교를 통해 작동한다. 입시는 비교다. 취업은 비교다. 승진은 비교다. 평가는 비교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비교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이 구조 안에서 자란 사람이 비교를 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비교는 생존의 도구처럼 느껴진다. 비교를 통해 내 위치를 알고 비교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비교를 통해 방향을 잡는다. 비교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비교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 방식 그 자체다. 비교를 멈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배워온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비교가 학습된 것이라는 사실과 비교가 유용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비교가 오래되고 깊이 새겨진 습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비교가 학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비교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 학습된 것은 다시 배울 수 있다.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비교가 타고난 본능이 아니라 학습된 패턴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비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비교의 구조를 보는 것이다. 무엇이 비교를 촉발하고 비교가 어떤 경로를 따라 작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비교는 대개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어떤 정보가 들어온다. 누군가의 소식, 누군가의 성과, 누군가의 삶의 단면. 그 정보는 중립적이다.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다. 누가 여행을 갔다. 누가 승진했다. 누가 새 집을 샀다.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하지만 그 정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동으로, 즉각적으로, 의식하기도 전에 그 정보는 나와 연결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어떤가? 이 연결이 일어나는 순간 중립적이었던 정보는 비교의 재료가 된다. 이 과정은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의식적으로 비교하려고 결정하기 전에 이미 비교가 끝나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비교의 결과뿐이다. 열등감, 초라함, 불안함, 혹은 반대로 우월감, 안도감, 이런 감정들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야 아, 내가 비교했구나 라고 알아차린다. 왜 이렇게 빠를까? 왜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날까? 그것은 비교가 우리의 인지 시스템 깊숙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학습의 결과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비교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면서 자동화된 것이다. 지금은 의식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운전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핸들을 돌리고 기어를 바꾸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하나하나가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운전에 익숙해지면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인다. 비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배웠던 것이 반복을 통해 자동화되었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도 비교가 알아서 일어난다. 정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와 연결되고 자동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보자. 비교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비교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다르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도 알아차리면 개입할 수 있다. 비교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다. 비교의 결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가능하다. 다만 그 전에 먼저 비교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비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어디서 개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비교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그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비교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비교에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나, 타인, 그리고 기준. 비교가 일어나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나와 타인만 있고 기준이 없으면 비교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와 기준만 있고 타인이 없어도 비교는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우리가 가장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대개 나와 타인에만 집중한다.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다. 하지만 그 비교가 가능하려면 둘을 재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 대부분의 경우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그 기준은 바깥에서 왔다. 사회가 정해준 기준,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한 기준, 미디어가 보여준 기준. 우리는 그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하지만 실제로는 빌려온 것이다. 이것을 알면 비교의 성격이 달라진다. 비교에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그 기준이 정당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느끼려면 저 기준이 중요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면 비교의 결과도 흔들린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 전제를 받아들이면 열등감이 생긴다.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등감은 생기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기준이 중요하고 어떤 기준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사회의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지금 내가 비교에 쓰고 있는 기준이 정말로 내 기준인지 아닌지. 여기서 시선을 다시 돌려보자. 우리는 더 나은 나를 자주 상상한다. 더 성공한 나, 더 건강한 나, 더 행복한 나. 이 상상은 자연스럽다. 누구나 더 나아지고 싶어 한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더 나은 나를 상상할 때 그 기준이 어디서 오는가다.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나의 이미지는 바깥에서 온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저렇게 되면 더 나을 텐데, 누군가의 삶을 보고 저런 삶을 살면 더 나을 텐데, 이렇게 더 나은 나가 구성된다. 하지만 이렇게 구성된 더 나은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조각들을 짜깁기한 허상이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가진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목표를 향해 아무리 달려가도 만족은 오지 않는다. 목표에 도달하면 또 다른 타인의 조각이 눈에 들어오고
또 다른 더 나은 나가 만들어진다. 끝없는 추격전이다. 이것은 비교의 가장 교묘한 형태다. 노골적인 비교는 알아차리기 쉽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사네. 이런 비교는 금방 느껴진다. 그래서 경계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나를 향한 열망으로 위장한 비교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것은 자기개발처럼 보이고 성장처럼 보이고 긍정적인 노력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재고 있다. 타인의 삶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성장은 타인의 기준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진짜 성장은 내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을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 속에서 살았고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순수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존재할까? 이 질문은 중요하다. 완전히 독립적인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완전히 바깥의 기준과 무관한 순수한 나는 허구에 가깝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준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기준은 내가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성찰한 끝에 받아들인 것이다. 어떤 기준은 그냥 주변에서 들려와서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전자는 내 것에 가깝고 후자는 빌려온 것에 가깝다. 비교의 문제는 대부분 후자에서 온다.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인 기준으로 나를 재는 것, 그것이 고통을 준다. 내가 깊이 숙고한 기준으로 나를 재는 것은 비교라기보다는 자기 성찰에 가깝다다.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볼 때 먼저 옆을 본다. 나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보고 그 타인을 비추어 나를 본다. 이것이 비교의 핵심 패턴이다. 왜 그럴까? 왜 나를 직접 보지 못하고 옆을 먼저 볼까?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직접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너무 가깝다. 거리가 없다. 거리가 없으면 보기 어렵다. 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직접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찾는다. 타인이 그 거울이 된다. 타인에게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타인이라는 거울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타인은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추지 않는다. 타인은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비춘다. 그 기준에 따라 어떤 부분은 크게 보이고 어떤 부분은 작게 보인다. 어떤 부분은 드러나고 어떤 부분은 가려진다.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진짜 나라고 믿으면 왜곡된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왜곡된 이미지에 맞추려고 애쓰게 된다. 이것이 비교가 우리를 지우는 방식이다. 다시 처음의 장면을 떠올려보자. 어린 시절 누군가가 말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이것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옆집 아이를 본다. 그리고 옆집 아이에 비춰 자신을 본다. 나는 아직 저것을 못하는구나. 이것이 비교의 시작이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 하지만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 저 사람은 벌써 저 위치에 있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구나. 옆을 먼저 보고 옆에 비추어 나를 보는 패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 패턴이 형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훈련이 옳았는지는 다른 문제. 그리고 이 패턴에는 한 가지 숨은 전제가 있다. 옆을 먼저 보는 습관의 밑바닥에는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나 혼자서는 내가 괜찮은지 알 수 없다. 나 혼자서는 방향을 잡을 수 없다. 라는 전제. 그래서 옆을 본다. 타인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이 전제는 어디서 왔을까? 이것도 학습된 것이다. 네 판단만으로는 안 돼. 어른 말 들어. 네 생각은 틀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제가 형성되었다. 물론 이 말들에는 일리가 있다. 아이는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하다. 어른의 안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제가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경험을 쌓고 충분히 판단력을 키운 후에도 여전히 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여전히 옆을 먼저 본다. 어쩌면 이것이
비교의 가장 깊은 뿌리인지도 모른다. 비교는 단순히 타인과 나를 견주는 행위가 아니다. 비교는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옆을 본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을 빌려온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비친 나의 모습을 진짜 나라고 여긴다. 비교를 멈추려면 어쩌면 이 믿음을 건드려야 할지도 모른다.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믿음을 다시 살펴봐야 할지도 모른다. 그 믿음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학습된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인지. 여기서 잠시 멈추자. 이 모든 이야기가 비교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비교가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비교는 그냥 비교다.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비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비교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던 것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다. 비교가 일어나면 아, 지금 비교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된다. 그리고 묻는다. 지금 이 비교에 쓰이는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이 기준은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 비교의 자동성이 멈춘다. 잠시라도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비교는 오래된 습관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해온 패턴이다. 옆을 먼저 보고 옆에 비추어 나를 보는 패턴. 타인의 기준을 빌려와서 그것으로 나를 재는 패턴. 더 나은 나를 상상할 때 타인의 삶에서 조각을 가져오는 패턴. 이 패턴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배운 것이다. 훈련된 것이다. 남화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배울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다. 다른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지금의 패턴을 봐야 한다. 알아차려야 한다. 비교가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기준을 쓰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다. 나는 언제부터 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나를 재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머물러 보자. 기억을 더듬어 보자. 언제부터였을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 옆을 먼저 보기 시작했을까? 어떤 순간에 타인의 기준이 내 기준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까? 정확한 순간을 찾을 필요는 없다. 아마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비교는 어느 한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스며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을 품고 있으면 무언가가 달라진다. 비교가 일어날 때 그것이 예전만큼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오래전을 배운 것이구나.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이런 알아차림이 생긴다. 비교는 자신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행위다. 비교가 자신을 지우는 것은 비교가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재기 때문이다.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맞는 부분만 보인다. 마치 다른 사람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는 것과 같다. 그 안경은 내 눈에 맞지 않는다. 그 안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흐릿하거나 왜곡되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경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냥 그것이 내 눈인 줄 안다. 비교의 습관을 인식하는 것은 그 안경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 안경을 벗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물론 벗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벗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어색하다. 하지만 벗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이제 2단계를 마무리하자. 비교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우고 훈련하고 강화된 습관이다. 그 습관은 깊이 새겨져 있어서 자동으로 작동한다. 의식하기도 전에 비교가 일어나고 의식하기도 전에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생긴다. 하지만 이 습관에는 기원이 있다. 시작점이 있다. 학습된 것이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다시 배울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비교가 일어날 때, 아, 지금 비교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묻는 것이다. 이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이 기준은 정말로 내 것인가? 이 질문이 비교를 멈추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교와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이 있으면 비교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비교가 일어나도 그것을
그냥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언제부터 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나를 재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을 안고 가보자. 비교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비교가 어떻게 감정을 흔드는지 보았다. 분명히 괜찮았던 하루가 누군가의 소식 하나에 초라해지는 순간 그 비교가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고 강화되고 자동화된 오래된 습관.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물러나 보면 비교는 나 개인의 습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깊이 새겨진 무언가다. 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비교한다. 동서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든 인간은 비교해왔다. 왜 그럴까? 왜 인간은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인간이 아직 문명을 이루기 전 작은 무리를 지어 살던 시절, 그때 비교는 생존의 도구였다.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누가 더 많은 먹이를 가져오는지, 이런 비교는 무리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이었다. 위치를 파악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 함부로 덤비면 죽는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양보만 하면 굶는다.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었다. 비교는 생존 전략이었다. 그리고 비교는 또 다른 기능을 했다. 무리 안에서 인정받기.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였다. 무리에 속해야 했고 무리 안에서 자리를 확보해야 했다. 그러려면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져야 했다. 비교는 그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다른 구성원보다 더 잘하면 더 인정받았다. 더 인정받으면 무리 안에서 더 안전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비교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 비교는 생존을 돕는 유용한 도구였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리 안에서 자리를 확보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게 해주는 도구. 비교가 없었다면 인간은 살아남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작은 무리에서 살지 않는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연결이 확장되었다. 예전에는 비교할 대상이 무리 안에 수십 명뿐이었다. 지금은 비교할 대상이 수억 명이다. 예전에는 비교의 기준도 단순했다. 힘, 속도, 사냥 능력, 생존과 직결된 것들이었다. 지금은 비교의 기준이 무한히 다양하다. 돈, 지위, 외모, 학력, 인기, 행복해 보이는 정도. 어떤 기준으로든 비교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든 열등해질 수 있다. 비교의 범위가 확장되고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비교는 더 이상 생존을 돕는 도구가 아니게 되었다.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심리적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보자. 비교가 생존의 도구에서 자기 파괴의 도구로 바뀐 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수십만 년 동안 작은 무리에서 살도록 적응해왔다. 그 적응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비교 본능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다. 우리의 뇌는 아직 작은 무리에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 세계와 연결된 복잡한 사회에서 산다. 이 불일치가 문제를 일으킨다. 옛날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가 새로운 환경에서 오작동을 일으킨다. 비교가 고통을 주는 것은 이 오작동의 결과다. 옛날에는 유용했던 기능이 지금은 해로운 기능이 되었다. 옛날에는 생존을 도왔던 것이 지금은 불행을 만든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교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비교하는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 비교는 잘못이 아니다. 비교는 우리 안에 새겨진 오래된 프로그램이다. 다만 그 프로그램이 현재 환경에 맞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이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교가 오래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아도 비교가 주는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프로그램의 기원을 알아도 프로그램은 여전히 작동한다.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면 여전히 비교가 일어나고 여전히 마음이 흔들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오래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을 마주하게 된다. 비교의 역설. 비교는 자신을 확인하려는 시도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는 시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한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한다. 비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할수록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된다.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면서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린다. 타인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놓친다. 이것이 비교의 역설이다. 나를 보려고 남을 보는데 남을 보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 이 역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겉으로는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허상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타인의 모습은 허상이다. 우리가 보는 타인은 타인의 전부가 아니다. 타인의 일부, 그것도 바깥으로 드러난 일부만 본다.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공만 본다. 그 사람의 고통, 불안, 두려움, 실패는 보지 못한다. 우리가 비교하는 타인은 실제 타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한 타인이다. 그리고 비교 속의 나도 허상이다. 비교를 할 때 우리는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본다.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나의 일부만 잘라서 본다. 누군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을 알면 나의 재정 상황만 떠올린다. 누군가 더 유명하다는 것을 알면 나의 인지도만 떠올린다. 이것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나의 작은 조각일 뿐이다. 외국 비교는 두 개의 허상을 비교하는 것이다. 상상 속의 타인과 잘려나간 나. 이 비교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비교가 두 개의 허상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비교의 결과도 허상이다. 비교를 통해 느끼는 열등감, 그것도 허상이다. 비교를 통해 느끼는 우월감, 그것도 허상이다. 허상과 허상을 비교해서 나온 결과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다. 비교해서 느끼는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은 약간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가 그토록 시달려온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허무해할 필요는 없다.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허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허상을 진짜라고 믿으면 허상에 끌려다닌다. 허상을 허상으로 보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 다시 비교의 역설로 돌아가 보자. 나를 보려고 남을 보는데 남을 보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교를 할 때 우리의 주의는 바깥으로 향한다. 타인이 무엇을 가졌는지, 타인이 무엇을 했는지, 타인이 어떻게 사는지, 이것들에 주의가 집중된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를 평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나를 보지는 않는다. 나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타인이다. 나는 타인에 비추어 간접적으로만 등장한다. 저 사람은 저렇고 그에 비해 나는 이렇다. 이 문장에서 주인공은 저 사람이다. 나는 조연이다. 비교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항상 조연으로 살게 된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비추어 정의되는 조연. 이것이 비교가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자신을 지우지 않는 방식은 무엇일까? 여기서 한 가지의 방향이 보인다. 바깥이 아니라 안을 보는 것.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 비교 없이 그냥 자신을 보는 것.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는 비교 없이 자신을 보는 방법을 잘 모른다. 평생 동안 타인에 비추어 자신을 봐왔기 때문에 비교 없이 자신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비교 없이 나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는 것일까? 여기서 시선은 한 번 더 돌려보자. 비교 없이 나를 보는 것은 외부의 기준 없이 나를 보는 것이다.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낯선 경험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볼 때 무언가와 비교한다. 나는 평균보다 어떤가? 나는 예전의 나와 비교해서 어떤가?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과 비교해서 어떤가? 항상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에 비추어 나를 본다. 비교 없이 나를 본다는 것은 이 기준점을 내려놓는 것이다. 평균도, 과거의 나도, 이상적인 나도 모두 내려놓는 것이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보일까? 기준점이 없으면 좋고 나쁨도 없다. 잘하고 못함도 없다. 성공과 실패도 없다. 이런 판단들은 모두 기준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기준점이 없으면 판단도 없다. 판단이 없으면 무엇이 남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가 남는다.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감정,
지금 나의 생각.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판단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기준점이 없으면 방향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불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기준점이 없으면 방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기준점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방향을 왜곡하기도 한다. 외부의 기준점을 따라가면 타인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인지는 모른다.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기준은 타인에게 맞는 것이지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준점을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방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잠시 기다리면 다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외부에서 주어진 방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방향.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외부의 기준점보다 더 약할 수 있다. 더 불확실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진짜다. 다시 비교로 돌아오자. 비교는 외부의 기준점을 사용한다. 타인의 삶, 타인의 성취, 타인의 기준. 이것들을 기준점으로 삼아 나를 본다. 이 방식은 확실해 보인다. 객관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확실함과 객관성은 착각이다. 타인의 기준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타인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다. 타인의 성취는 나의 성취가 아니다. 이것들을 기준으로 나를 재면 나는 항상 어긋나게 된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항상 불편하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이 맞지 않는 옷을 벗는 것이다.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의 기준을 찾는 것이다. 그 기준은 외부의 것보다 희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나에게 맞는 기준이다. 하지만 여기서 솔직해지자. 내 안의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평생 동안 외부의 기준에 익숙해져 왔다. 외부의 기준이 너무 깊이 새겨져서 그것이 외부에서 온 것인지 내 안에서 온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무언가를 원한다고 느낄 때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이 구분은 쉽지 않다. 어쩌면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해도 방향을 아는 것은 가능하다. 외부의 기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내 안의 무언가에 조금씩 귀 기울이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 이제 시선을 넓혀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를 개인의 문제로 다뤄왔다. 내가 비교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비교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비교는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조건이다. 모든 인간이 비교한다.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비교는 어디에나 있다. 이것은 비교가 인간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다. 앞서 말했듯이 비교는 생존의 도구였다. 그 흔적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 이것을 알면 비교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진다. 비교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된다. 비교는 나만의 약점이 아니다. 비교는 인간의 조건이다. 누구나 비교한다. 누구나 그 안에서 힘들어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은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비교는 우리의 일부다. 숨 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비교도 우리의 일부다. 그렇다면 목표는 비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비교와 다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비교가 일어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 비교가 일어나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것. 이것은 비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강물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그 강물 속에 있다. 강물은 비교다. 끊임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붙인다. 강물을 멈출 수는 없다. 강물 자체를 없앨 수도 없다. 하지만 강물 속에서 발을 딛고 설 수는 있다.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대신 강바닥에 발을 딛고 흐름을 느끼면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나는 떠내려가지 않는다. 비교도 마찬가지다. 비교는 계속 일어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비교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비교와 함께 사는 방법이다.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비교가 자신을 지우는 행위라면 비교를 멈추는 것은 자신을 되찾는 행위일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비교를 멈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비교를 멈추면 일단 빈 공간이 생긴다. 지금까지 비교로 채워져 있던 자리가 비워진다. 그 빈 공간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있어야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다. 비교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비교를 멈추고 빈 공간을 만들어야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 자리가 생긴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신을 되찾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비교가 주는 고통에 대한 인식, 비교의 허상에 대한 통찰, 그리고 비교 없이 사는 가능성에 대한 암시. 하지만 쇼펜하우어도 비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도 인간이었고 인간이라는 조건 안에 있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이 비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의 고통을 깊이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자. 비교를 멈추는 것은 남을 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비로소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둘 다 아닐 수도 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이 남을 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폐쇄다. 세상과 단절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비교를 멈추는 것이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열림이다. 타인에게 비친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 타임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비교를 멈추는 것은 남을 다르게 보는 것일 수도 있다.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존재로 보는 것. 나와 비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또 다른 인간으로 보는 것. 그렇게 보면 타인을 봐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 타인은 타인이고 나는 나다. 둘 사이에 비교가 없으면 둘 다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질문을 안고 가보자. 대답을 서두르지 말고 비교를 멈추는 것은 무엇인가? 남을 보지 않는 것인가?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누군가 대신 답해줄 수 없다.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비교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1단계에서는 비교가 어떻게 감정을 흔드는지 보았다. 분명히 괜찮았던 하루가 누군가의 소식 하나에 초라해지는 경험. 비교가 없던 결핍을 만들어내고 있던 만족을 지우는 과정. 2단계에서는 비교가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고 강화되고 자동화된 오래된 습관. 옆을 먼저 보고 옆에 비추어 나를 보는 패턴. 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숨은 전제. 3단계에서는 시선을 넓혀 비교가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의 조건임을 보았다. 생존의 도구였던 비교가 환경이 바뀌면서 자기 파괴의 도구가 된 역사. 나를 보려고 남을 보는데 남을 보는 순간 나는 사라지는 역설. 비교는 자신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행위다. 이것이 처음에 제시했던 핵심 주장이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이 주장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졌기를 바란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 비교는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해서 휩쓸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자신을 찾아갈 수 있다. 타인에게 비친 자신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를, 비교가 지워버린 자신을 다시 그려나갈 수 있다. 분명히 괜찮았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것은 비교하기 전의 상태였다. 비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는 그냥 살고 있었다. 부족함도 결핍도 초라함도 없었다. 그냥 있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어쩌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비교가 만들어낸 결핍을 내려놓고 원래의 충분함으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빼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물론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비교는 너무 깊이 새겨져 있고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쇼펜하우어의 이 짧은 문장은 결국 이런 뜻이었는지도 모른다. 비교는 너를 지운다. 비교를 멈추면 지워졌던 네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남을 보는 것을 멈추면 비로소 너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남을 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비로소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열려 있다. 답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비교 속에서는 나를 볼 수 없다. 비교가 잠잠해져야 나를 볼 공간이 생긴다. 타인의 소음이 멈춰야 내 안에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는 비교하지 않는 그 목소리는 그냥 나다. 우리는 오래도록 남을 보며 살아왔다. 남을 보며 나를 확인하려 했고 남에 비추어 나를 알려 했다. 하지만 남을 볼수록 나는 흐려졌다. 남에 비출수록 나는 지워졌다. 이제 시선을 돌릴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바깥에서 안으로, 남에서 나로, 비교에서 관찰로.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첫발을 뗄 수 있다. 분명히 괜찮았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이다.